김민주는 낡은 원룸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희미한 달빛이 도시의 뿌연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가늘게 흘러내렸다. 방 안에는 컵라면에 눅눅한 김과 함께 지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배달 앱에는 새로운 주문 알림이 끊임없이 떴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고 그의 삶은 언제나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28살. 이 도시에서 그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은 멀리 떨어진 고향에 있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했다. 그는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는 최근 낡은 중고차 한 대를 샀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도장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실내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그는 그 차를 새로운 발이라고 불렀다. 낡은 오토바이 대신 차로 배달을 하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다. 특히 이철수. 그들 중 가장 거칠고 목소리 큰 동료는 민준을 볼 때마다 시비를 걸었다. 야, 김민준 너 돈은 제대로 버는 거냐? 그딴 똥차 끌고 다녀봤자 기름값이나 나오겠냐 역시. 너 같은 놈은 평생 그렇게 빌빌 기어 다녀야지. 이철수는 민준의 낡은 차와 그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그는 민준을 가난한 패배자로 여기는 듯했다. 민준은 이철수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늘 남들에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한때 빛나는 꿈이 있었다. 그는 고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낡은 유물이나 사라진 문명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방 한구석에는 대학교 때 사용하던 낡은 고고학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그중 한 권의 책 속에는 그의 가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민준, 그리고 그의 유일한 친구 박서준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5년 전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민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삶은 오직 돈이라는 현실에 갇히게 되었다. 박서준은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고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의 꿈을 지지하고 그를 응원했지만 민준은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낡은 차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 빗방울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순식간에 미끄러워졌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비를 맞고 있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배달 시간이 촉박했고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의 떨리는 어깨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막막함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연민이 솟아났다. 그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놀란 듯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겨우 몇 장 남은 지폐 중 가장 큰 금액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잠시 어깨를 토닥였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주는 그 미소를 보고 조용히 차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행동은 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강직함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과 친구 박서준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갇혀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진실을 향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이 산 낡은 중고차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알 수 없는 기운을 풍겼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그는 밤늦게 배달을 할 때마다 낡은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 내비게이션은 때때로 스스로 켜지며 알 수 없는 주소를 목적지로 설정하곤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내비게이션은 늘 같은 주소를 가리켰다. 그것은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폐쇄된 도로였다. 민주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낡은 차 안에서는 늘 알 수 없는 냄새가 났다. 흙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묘한 냄새. 때로는 희미하게 금속성 냄새나 피 비린내가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 했지만 민준의 예민한 후각은 그 냄새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그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가끔 잠결에 기이한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어둡고 축축한 숲길, 발 아래 깔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리고 섬광처럼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거친 브레이크 소리. 하지만 꿈은 늘 거기서 멈췄다. 그는 비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그 숲길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깨어나면 늘 식은땀을 흘렸고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 즉 15년 전 부모님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떤 비밀의 조각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15년 전 그와 함께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당시 민주는 너무 어려 기억이 희미했다. 사고 현장은 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과 유사했다. 낡은 중고차의 문에는 알 수 없는 긴 스크래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었다. 민주는 그 스크래치가 단순한 흠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마치 차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흔적이었다. 그는 그 흔적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놀릴 것이 분명했다. 박서준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박서준은 친구를 걱정할 것이 분명했고, 민주는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이 낡은 중고차는 그에게 거대한 퍼즐과 같았다. 풀면 풀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는 15년 전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고요한 폭풍 전야.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위험이 잠들어 있었고, 그 미스터리는 곧 김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김민준의 낡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낡은 중고차의 내비게이션이 매일 밤 알려주는 알 수 없는 주소.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한 냄새는 그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류나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마치 15년 전 그의 부모님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과 연결된 어떤 비밀스러운 실타래 같았다. 민주는 낡은 차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에도 그의 시선은 늘 내비게이션 화면을 맴돌았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은 스스로 켜지며 알 수 없는 주소를 목적지로 설정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애써 무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자라났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결국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배달을 마친 후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차를 몰았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내비게이션은 그를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곳으로 이끌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길은 갑자기 끊겼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음성을 내뱉더니 이내 전원이 꺼졌다. 민주는 차를 세웠다.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사방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렸다. 으스스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뇌리에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다.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건물 잔해들이 보였다. 15년 전 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비게이션이 그를 부모님의 살인사건 현장으로 안내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다. 낡은 경고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폐쇄된 도로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녹슨 철근들이 널려 있었다. 민준의 발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는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다. 희미하게 핏자국이 남아있는 듯한 흔적, 그리고 낡은 타이어 자국.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거친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 그는 자신이 그날 밤의 기억을 완벽하게 잃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탐색했다. 낡은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풀숲을 헤치고 다가갔다. 그것은 땅속에 반쯤 묻혀있는 낡은 금속 상자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다. 손톱은 흙으로 새까매졌고 그의 손은 피가 날 정도로 거칠어졌다. 마침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슬고 낡았지만 상자의 형태는 온전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꺼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15년 전 그의 부모님을 살해한 진범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서류에는 15년 전 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을 당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인 살인의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살인을 지시한 배후에는 거대한 대기업 선우그룹의 총수 한상철 회장이 있었다. 한상철은 당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그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녹음기 안에는 부모님이 살해당하기 직전 한상철과 그의 오른팔인 비서실장 박영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쓸모없는 것들 당장 없애버려. 그 기술은 내 것이 돼야 해. 한상철의 냉혈한 목소리와 함께 민준의 부모님의 절규가 녹음되어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민준은 오열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그의 부모님의 피와 하니 서린 듯 뜨거웠다. 그는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한상철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밤새도록 그곳에 앉아 녹음기를 재생하고 또 재생했다. 부모님의 목소리, 한상철의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비명소리,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상자와 서류를 품에 품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는 15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김 형사를 만났다. 김 형사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다. 민주는 그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 즉 부모님의 죽음이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 그리고 한상철 회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금속 상자와 그 안의 증거들을 내밀었다. 김 형사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는 1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한상철 회장의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민준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녹음기 속 한상철의 목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절규. 김 형사는 자신이 당시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젊은이, 내가 당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어. 김 형사는 민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경험을 동원하여 민준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15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경찰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15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라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한상철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했다. 민주는 절망했다. 경찰도, 세상도 자신을 외면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금 홀로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한상철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낡은 중고차를 샀는데 내비게이션이 매일 밤 나를 15년 전의 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금속 상자와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진우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문구. 그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살인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민준의 누나 강수진의 고발과 휴대폰 속 메시지를 근거로 그를 압박했다. 세상은 그를 친구를 배신한 파렴치한 살인자로 단정짓는 듯했다. 조사실의 낡은 시계는 느릿느릿 움직였고 그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민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민준과 통화했던 내용, 민준의 최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모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민준이 죽기 전 자신에게 이진우, 내가 지금 중요한 걸 캐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휴대폰에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꼭 확인해 줘. 그게 진실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민준의 장난 섞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은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왔다. 그날의 공범은 그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민준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남긴 단서는 너무나도 모호했다. 경찰은 민준의 휴대폰에서 어떤 특별한 정보도 찾지 못했다. 민준은 평소에도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숨기는 것을 즐겼다. 이진우는 민준의 이런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민준의 아파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민준의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민준은 책을 좋아했고 특히 고전 추리 소설을 즐겨 읽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서재에서 그의 취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책장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제목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책은 민준과 이진우가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추리 소설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필체로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진우는 그 책이 단순한 소설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이 그 책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진우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책의 여백에는 민준의 필체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민준이 정보를 숨길 때 자주 사용하던 암호였다. 이진우는 민준의 암호 해독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학창시절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자신들만의 암호를 사용하곤 했다. 이진우는 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밤샘 작업 끝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암호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거대한 금융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국그룹의 총수 강호준 회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심지어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은 이 모든 비리를 혼자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추적했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융비리였다. 암호문 속에는 강호준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의 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것을 암호화하여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다. 강호준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민준을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용기와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태현. 김태현은 이진우와 민준이 학창시절 겪었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는 과거 강력계 형사였지만 그 사건 이후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 그는 민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진우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김태현은 이진우에게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이진우 씨, 민준이 일 말입니다. 혹시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압니까? 그 아이 단순하게 죽은 것 같지 않아서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쫓는 듯한 집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민준의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김태현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김태현이 과거 자신과 민준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태현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 즉 민준이 강호준 회장의 금융비리를 조사하다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이 남긴 암호문을 해독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이진우는 김태현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비쳤다. 김태현은 이진우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비범한 분석 능력과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진우가 제시한 암호 해독 내용과 강호준 회장의 이름, 그리고 제국그룹의 금융비리에 대한 단서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제국그룹의 비리가 민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진우를 향한 신뢰로 바뀌었다. 김태현은 이진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민준의 죽음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진우 씨, 제가 돕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친구 민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진우와 김태현은 함께 민준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암호문에 남긴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냈다. 낡은 창고, 폐기된 서류 캐비닛, 민준이 자주 가던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호준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강호준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우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민준의 복잡한 암호 해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민준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서들까지 찾아냈다. 그는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강호준 회장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의 분석 능력은 김태현을 놀라게 했다. 김태현은 이진우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실을 파구하는 끈질긴 집념.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호준 회장에게 감지되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강호준 회장은 이진우와 김태현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민준을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최민기에게 지시했다. 최민기는 냉혈하고 잔인한 인물로 강호준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처리해왔다. 최 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민준이의 친구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민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진우와 김태현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이진우는 최민기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김태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금속 상자와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민준의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거대한 금융비리를 파헤치다 살해당한 친구의 마지막 경고였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국그룹의 강호준 회장과 그의 냉혈한 비서실장 최민기는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이진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진우는 김태현 전 형사와 함께 민준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 속에 숨겨진 암호문을 해독했고 그 안에서 강호준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창고, 폐기된 서류 캐비닛, 민준이 자주 가던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호준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강호준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진우의 분석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민준의 복잡한 암호 해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민준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서들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호준 회장에게 감지되었습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최민기의 잔혹함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붙었습니다. 강호준 회장은 이진우와 김태현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 최민기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민준이의 친구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민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진우와 김태현을 처리할 작정이었습니다. 최민기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진우와 김태현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를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최민기의 추격을 피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점점 더 제약을 받았습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은 경찰과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김태현은 과거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다는 사실을 이진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국그룹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최민기에게 당할 겁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민준이처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강호준 회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진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태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금속 상자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강호준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들이자 제국그룹의 후계자인 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아버지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오만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언론에 이진우를 친구를 팔아넘긴 배신자이자 음모론자로 매도하는 기사를 흘리며 이진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이진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수저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진우에게 주어진 극한의 시험단란실 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금융범죄 조직과 그 배후의 권력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민준이 남긴 단서들과 김태현의 조력, 그리고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는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장이 그들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호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만천해 폭로하고 민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진우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민준의 유품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그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 속에 숨겨진 암호가 풀렸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암호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진우와 민준이 학창 시절 자신들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이 상자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거야. 그는 직감했습니다. 김태현은 상자의 문양을 보고 그것이 시간의 암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진우는 밤을 지사으며 상자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준과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창 시절, 그들은 늘 함께였습니다.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암호,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그때 이진우의 눈에 낡은 상자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낙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어린 시절 그렸던 거미줄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속의 선들이 마치 복잡한 회로도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남긴 마지막 암호였습니다. 이진우는 거미줄 그림을 따라 상자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와 자신이 학창시절 함께 만들었던 비밀 메시지의 규칙에 따라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필체로 이진우,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너는 내가 믿었던 유일한 친구다. 너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강호준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민준이 살해당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최민기 비서실장과 강호준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호준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진우는 영상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진우는 민준의 용기와 희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김태현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현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진우 씨,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강호준 회장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형사 경험 속에서도 이런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진우는 USB를 품에 품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강호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영원히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진우는 기자회견장 가장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최민기 비서실장의 삼엄한 경호를 뚫고 강호준 회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메인 스크린에 이 모든 증거를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해킹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시스템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습니다. 최민기 비서실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강호준 회장의 막강한 권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과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명예를 걸고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장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제국그룹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호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의 찬사를 유도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제국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금융혁신을 통해 이 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언변에 감탄하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호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진우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기자회견장의 메인 프로젝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삼엄한 경호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용기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죽은 친구 민준의 억울함, 그리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호준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이진우는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성공. 그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강당 스크린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준의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습니다. 경고 제국그룹의 해당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아래에는 강호준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저지른 금융범죄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명단이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강호준 회장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강호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다 오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강호준 회장과 비서실장 최민기가 민준을 살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강호준과 최민기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호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그의 냉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숨을 멈췄습니다.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호준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준은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와 살인 행각이 한 평범한 직장인에게 의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연설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현우를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강호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호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금융제국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존경했던 강호준 회장이 사실은 친구를 살해하고 거대한 금융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강호준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강진우는 아버지의 체포와 모든 비리가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흑수저 이진우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제국그룹을 무너뜨린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이진우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에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호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강민준의 억울한 죽음과 강호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친구 민준이가 남긴 단서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진실을 암호화하여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날의 공범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강수진, 민준의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등장과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를 살인자로 몰아붙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진우는 강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진우의 이름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죽은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 전대미문의 금융비리 폭로, 평범한 직장인, 숨겨진 천재성으로 거대 악을 심판하다 라는 헤드라인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범한 재능에 열광했습니다.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학술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절정의 순간, 이진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정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전 세계 금융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친구 강민준의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거대한 금융비리와 살인사건의 실마리였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제국그룹 강호준 회장, 친구 살해 후 비자금 조성, 평범한 직장인 숨겨진 천재성으로 거대 악을 심판하다 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진우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강호준 회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민준 살해, 금융비리,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이진우가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금융제국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제국그룹의 명성과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친구를 살해하고
탐욕에 눈먼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호준의 오른팔이자 민준을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최민기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파멸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진우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정의의 사도이자 숨겨진 천재성을 가진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강직함, 그리고 탁월한 분석 능력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진우의 가장 큰 변화는 죽은 친구 강민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준의 누나 강수진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진우가 폭로한 진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를 살인자로 몰아붙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가 이진우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이진우에게 가했던 모든 모진 말들을 후회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강수진은 이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진우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처에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이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이진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당신을, 민준이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하고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이진우는 강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오랜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의 가족에 대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습니다. 저도 민준이가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진우는 강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용서와 화해를 넘어 민준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졌습니다. 강수진은 이제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진우를 민준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현 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이진우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복직하여 강력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금융범죄 특별 수사팀을 신설하여 제국그룹과 같은 거대 금융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진우를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이름으로 민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준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진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민준의 정신을 계승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김태현과 강수진과 함께 민준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은 여전히 고요했고 민준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민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민준아, 이제 편히 쉬어라. 네가 남긴 숙제, 내가 다 해결했다. 너는 외로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 내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이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오빠, 민준이가 정말 고맙다고 할 거예요. 오빠는 민준이에게 진짜 친구였어요. 김태현은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 남겨진 섬뜩한 메시지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한 투사 기자, 시대의 양심의 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실,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민준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재단은 서울 중심부의 최첨단 빌딩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변호사, 심리학자, 금융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사무실은 재단의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USB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쓸쓸함이나 번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숨겨지지 않는다 는 신념 아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누나 강수진은 민준재단의 상임이사이자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진우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재단의 모든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이진우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존경했으며 그들의 관계는 민준이라는 공동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청의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형사이자 민준재단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거대 금융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고 이진우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그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김태현은 이진우를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강우준 회장과 최민기 비서실장은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진우의 성공과 민준재단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강진우, 강호준의 아들이자 한때 오만했던 젊은 사업가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진우의 활약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이진우를 흙수저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민준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조용히 속주했습니다. 이진우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재단에서 제5회 민준금융윤리포럼탈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 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금융범죄 예방과 윤리적인 시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진우는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금융 투명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 민주는 저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이진우는 강수진과 김태현과 함께 재단 옥상 정원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빌딩은 도시의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태현은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도시의 활기찬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수진이, 그리고 멀리서는 김태현이, 재단의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타박이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용기와 정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